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계 정치 1번지 앵커님을 대신해 일주일 동안 진행을 맡고 있는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대통령은 선거에 참패하고도 국민 앞에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되레 국정 운영을 잘했다는 식으로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할 후보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더니 난데없지 비서실장도 모르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임명서를 흘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수신문이 공공연히 비선 라인, 관저 정치를 거론하는 게 과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원달러 환율이 1,400원까지 치솟고 서민들의 물가 고통은 커지고 있는데 선거 참패 이후 수습조차 못하는 컨트롤 타워, 대통령실, 대통령.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는 겁니까? 오늘은 비선이 판치는 무능력한 대통령실과 경제 민생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원일본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상품 관심 많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고 있는 사이에도 광고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새로운 광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좀 탐나기도 하고 어제는 누룽지가 그렇게 또 먹고 싶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또 화장품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좀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쭤볼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태준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배태준입니다. 네. 왜 제가 오늘 여쭤볼 말씀이 많다 이렇게 김철근 총장님께 여쭤봤냐면은 이 보수신문들이 오늘 다 관저정치, 비선정치, 비선 라인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제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한데 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에 기용한다. 그리고 양정철 전 그 민주연구원 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한다고 하는 설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3시간 만에 TV조선에서 먼저 보도하고 난 다음에 3시간 만에 아니다.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황당한 거는 그 설을 흘린 대통령실 참모들이 아니다. 검토한 적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V1, V0의 관계 아닌가요? V1, V0의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 V1, V2로 불리다가 네. V2가 V0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V0 된 지는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야, 그래서 근데 실제 그 인사에 관련해서 네. 상당히 그런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정철 그 민주원장 전 민주연구원 원장 있잖아요. 그분과의 관계는 네. 사실 좀 그 대통령과의 관계가 돈독했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양정철 원장의 그 전직 비서였던 분이 지금 아마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운전기사였던 황모 씨라고 네. 5급 행정관이니까 아마 근무하고 있을 건데 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네. 아마 그 김건희 여사의 뒷덜미 목을 잡았던 그 친구일 거예요. 예, 그 친구일 건데 그런 뭐 어떤 이런저런 연결고리들이 상당한 의혹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영선 전 장관은 네. 미국에서 하버드죠. 하버드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때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언론에도 일부
본인이 김건희 여사랑 또 잘 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네. 한 걸로 봤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민주당 정권의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민주당 쪽 인사들하고는 상당히 그 교훈이 깊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최근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좀 이런저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사실은 수순이 있는 거거든요. 그 저는 야권 인사를 기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기용하려면 순서가 있어야 돼요. 우선 그렇죠. 야당 총선 끝나고 야당 대표들 다 불러서 총선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내가 앞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 그래서 보수 쪽 인사만이 아니고 민주당 쪽, 야당 쪽 인사도 하겠다. 대신 내가 거국내각 형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고 나서 그 이른바 정치권 전체가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꾼다는 차원에서 뭐 여야의 그 인사들을 기용하겠다 하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게 정식 어떤 그 통로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른바 비선 라인이라는 의혹까지 있으면서 살짝 언론에 던져보는 식이 되니 여당은 여당대로 난리, 야당은 야당대로 난리. 완전 정치권에 그냥 들쑤셔 놓은 거죠, 이게. 전혀 수습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요. 그 비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약간 얼버무리면서 보도를 했는데 누군지는 알잖아요, 다. 근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공적인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 이렇게 길게 표현해놨어요. 그거 다시 표현하면요. 네. 지금 그러니까 V1, V2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는 제2 부속실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두 분이 같이 쓰시는 거야. 그렇죠. 네. 예. 그렇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 예산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완전히 진짜 황당한 일이거든요. 과거의 정권들은 제2부속실이 있어서 부속실에 관련된 예산과 인원이 확정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 전체를 같이 쓰는 형국이 되니 사람에 따라서 어디가 실세인지 어디 말을 들어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예. 아마 그런 형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아마 천하람 당선자께서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 그냥 김건희 라인이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참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댓글 반응은 지난주에도 소개했지만 할 사람이 없을걸요. 총리든 비서실장 이런 냉소와.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뭐 예를 들면 총리, 비서실장 또 뭐 지금 비어있는 자리 너무 많잖아요. 여러 자리들. 방심이, 방통위도 비어있고 여가부 장관도 없고 공수장도 없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차라리 본인이 그만두는 게 제일 낫지 않느냐라는 이런 직격탄도 있고 그런데 다 그건 떠나서 결국 그건 저희들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께서 최종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정권이 비상사태를 맞이한다는 것은 저희 박근혜 퇴진운동을 해본 입장에서도 한 80에서 90% 정도의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선거에서 심판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부분은 심지어 퇴진 집회를 해왔던 사람으로서도 신중하거든요. 그건 국민들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근데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은 너무 더 슬픈 것 같아요. 총선으로 투표 마렵다는 말로 투표만 기다렸던 분들이 심판 의사를 확실히 해주고 그랬는데 사과도 없이 이상한 본인 너무너무 잘했는데 국민이 몰라준다는 말만 하고 야당이 제안한 정책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심지어 마약 같은 정책이다라는 절대 사과하거나 성찰하는 자세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없죠. 야당 정책이 설령 좀 과도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한번 논의해봅시다 해야죠. 네. 근데 마약이라고 해버렸다니까요. 근데 아예 마약에서는 한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총리 이야기 나온 게 정말 저도 느닷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뭔가 맥락도 있고 배경도 있어야 되는 거고 절차도 있어야 되는 건데 수십 명이 거론된다는 것부터가 너무 웃기잖아요. 아, 이 정권이 지금 내부적으로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나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 생각했던 같아요. 것보다 훨씬 상황이 심각한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언론에 흘린 용산 참모들이 공식 인사 홍보 라인이 아니라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러면서 그 다음 문구가 중요한데요. 만일 대통령 부부의 측근 그룹이 기획했다면 대통령실 내부의 업무 난맥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대통령 측근 그룹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대통령 부부의 측근 그룹이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예.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오늘 들리는 일설에 따르면은 참모들이 흘렸다고 이거 인상 검토했다고 얘기한 참모들이 조선일보 출신 그리고 YTN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정말 황당한 일인데 이러면은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요즘 많다 그러잖아요. 총선 끝나고 난 다음 날 또 관저에 머물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관저에 머무르고 있고 대통령 부부의 측근 그룹이 있고 그 그룹이 모든 라인들 지금 사의 표명한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다 제치고 인사안을 갖다 놓고 자기들이 쑥떡공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몇 년 전 저희가 그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랑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저도 이제 선거를 제가 직접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되게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뭐 선출된 권력은 뭐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어쨌든 국민 다수가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결정적인 게 그 이제 최순실 사건 이제 이런 게 그렇죠. 터지면서 예. 아니 왜 선출되지 않은 비선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런 사태들도 이게 지금 아까 뭐 일원의 투표로 심판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더 높은 수준의 공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활동을 한다. 권한을 행사한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부부의 측근 그리고 뭐 V1, V2도 되게 웃긴 얘기인데 V2가 V0 이거 승진한 건가요? 퇴진한 건가요? 아픈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바닥에 있는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그 분노라는 거는 사실 이게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수준이었고 그게 보여졌는데 선거 이후에 지금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고 사실 이게 이번에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집권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인사, 뭐 법안, 각종 그런 뭔가 처리들에 있어서 왜 이렇게 불통, 비선, 알 수 없는 데서 결정을 하고 그럼 정작 갖고 있는 그런 맡고 있는 책임과 상관없는 조직들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왜 이런 결과들과 혼란을 갖고 오더니 이제는 지금 관저에 오래 계시면 약간 칩건데 몇 년 전하고 지금 되풀이된 느낌이거든요. 그러게요. 또 지금 여기서 지금 교훈을 빨리 깨닫지 못하면 진짜 큰일이 날 수 있는데 좀 걱정은 많이 돼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이 지키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최순실하고 이렇게 뭔가 교류하고 이렇게 하면서 문제가 나중에 가서 그게 드러나면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은 상당 기간 전에 2015년 말에 이게 조홍천 박관천 네. 그 사건이 났잖아요.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이잖아요. 그 정윤회 문건 사건의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지점을 찾았다면 그렇게 국정농단 사건으로 번지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경고가 있었어요, 이미. 네. 있었고 그때 당시에 권력 서열 순위를 뭐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였으니까요. 네. 근데 결국은 그 1년이 채 안 가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도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총리를 추천한 사람이 김병준 총리입니다. 네. 근데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게 개헌 제안입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10월에. 결국은 안 됐죠. 네. 왜냐하면 민심을 수습하는 과정은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 발짝 또는 한 발짝을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감동을 하고 변했구나, 바뀌겠구나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계속 안을 냈는데 따라가는 안을 맞아요. 냈어요. 결국은 그 상황을 못 뒤집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도요. 제가 보기엔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정치인 출신 대통령 같았으면 본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전면적인 내각을 개편하고 대통령실도 바꾸겠다. 그래서 본인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건데 먼저 비서실장이 나오고 총리가 나오고 일주일 뒤에 대통령이 나와서 한 얘기는 나 다 잘했는데 국민들이 나를 이해를 못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하루 뒤에는 갑자기 민주당 쪽 인사들을 총리와 비서실장 기용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거냐 이거죠. 이게 도대체 대통령실이라는 데 앉아서 두 부부께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어요 이게? 네. 네? 근데 이게 더 또 황당한 얘기가 오늘 나왔는데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했잖아요. 국민한테 사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비공개 회의 때 뭐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가 그 총선 입장문 있잖아요. 모두 발언. 그것도 극소속 참모만 배석한 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비선 라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무하고 홍보 비서실장하고 같이 그 라인이 들어갔으면 그런 입장문이 나왔겠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 나 이번 선거에 책임 없어. 그리고 뭐 이전하고 비교했을 때 의석 박수영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의석 더 늘었네. 뭐 상황 별로 바뀐 게 없잖아. 그러니까 상황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내 기조대로 갈 거야라고 말한 거를 그 측근 그룹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입장문 내서 그냥 대통령이 들어가서 읽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맥락을 이해하자면 이거를 근데 더 황당한 건 보수 신문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다 이제 막 누설도 막 되고 그러는 거죠. 혼선인데. 그렇죠.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저는 아주 냉정히 짚어보면 TV가 생중계하는 국무회에서 사과를 안 한 분이 다 나간 다음에 근데 내가 잘못했어 이랬겠습니까? 사과도 없다고 난리가 나니까 네. 막 국민의힘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하기로 했겠죠.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네, 그렇죠. 지금 지지율도 20%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조사는 20%가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에서 10% 또는 10%대 떨어지면서 탄핵이 불붙었거든요. 네. 이게 민심이라는 게 안팎에서 다 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 여론도 고조되지만 또 지지하는 사람도 당연히 더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맞물리면서 막 탄핵까지 간 건데 그런 위기감이었는지 아니 사과했다는 거 좋겠다 하고 급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카메라 나간 다음에 사과를 했겠습니까? 오히려 참모들 다그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잘했는데 왜 이렇게 분위기 침울해? 저는 이랬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네. 그분들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근데 누군가 내세워가지고 사과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도 국정농단이죠. 사실 국민들한테 사과를 안 했는데 비공개에서 했다라고 거짓말한 것 같다는 거 이것도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김천글 총장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당시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 팀이 세계일보에 특종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일보 압수당하고 오히려 네. 그 문제제기했다 오히려 당했는데 한 경찰관님은 자살로 내몰리기도 하고 지금 그 박관천 행정관은 대법 유죄 선고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지적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 유명한 넘버원 최순실 넘버2 정의는 넘버3 박근혜다. 근데 그때 동아일보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검찰 관계자 하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자가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다 하고 이게 나왔어요. 일종의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검찰에 잡혀왔다. 근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잖아요. 지금 두 분이 계속 이야기했던 V2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V0가 됐다. 처음에 사실은 저희도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저희는 비교적 더 빨리 김건희 영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세다. 이상하다. V2가 아니라 V1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나 심지어는 시민단체 일부 인사들까지도 저한테 안진걸답지 않게 너무 오버한다. 과잉 아니야? 막 그런 저 약간 비판 많이 받았어요. 근데 네.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처음부터 V0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도저히 그게 아니면 상상하거나 설명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마지막 갈림길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걸 못 쳐내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개혁신당 포함한 모든 이제 야권이나 옛날 심지어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 또는 국민의 일부 인사들까지 찬성하는 것을 거부한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 그 다음에 최상병처럼 정말 군대에 나라 지키러 갔다가 억울하게 죽은 문제 하나 해결 못한다. 그러면 사태 걷잡을 수 없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20% 떨어진 것이 지금 그 전조입니다.
그럼 지금 대통령이 참모를 못 믿는 거예요. 공식 라인에 있는 참모들을 못 믿고요. 측근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뒤늦게 공식 라인에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발언을 안 하셨지만 죄송하다는 말을 그래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공식 라인이 뒤늦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문을 못 봤다는 얘기지, 거꾸로 말하면은.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짜고 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에서 이제 깨닫게 된 건데, 지난번에 의대 증원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도 똑같이 성태훈 정책실장이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인터뷰하면서 2,000명에 매몰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책실장이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그림이 퍼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측근 그룹들하고만 뭐 그 V제로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분이 사실 정치, 뭐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지만 정치 경험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전 조직인 검찰은 전형적인 상명하복인데다가 본인이 뭔가 옮길 때마다 약간 보스를 따라 이제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약간 우르르 약간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다니는 그런 거고, 또 지금 이제 사실은 지금 이게 V2라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데리고 온 이제 이런 조직들과 또 이제 정규 아까 말한 이제 뭐 정책실이든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이게 전혀 교통 정리도 안 되고 지금 융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치 경험이 없으면서 정치를 하고 싶고 민심을 따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정치에 노련한 사람의 쓴소리를 좀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좀 듣기 싫은 얘기도 좀 듣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닦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성찰과 없이 한 방에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뭐 내가 뭐가 문제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초반에 이제 V1인지 2인지 두 분 단지 쓴소리하는 분들을 몇 명을 날린 걸로 알아요. 이제 그러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공무원 조직이라는 데가 굳이 그냥 내가 뭐 버티면 되지, 그렇게 뭐 싫은 소리해서 내가 쳐내지면 굳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다 보니까 초기부터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고, 그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검찰과 이제 그 V2가 데리고 있던 이제 그 사람들만 남았고, 그러니까 정규 조직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힘도 없고 뭐 말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중구난방으로 지금 교통 정리가 안 돼서 불쑥 튀어나오고, 갑자기 뭐 사과를 안 했는데 뭐 사과를 한 건지,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한 건지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정말 그 캐비넷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이게 지금 2년째 지금 반복됐고, 국민들이 사실 이번에 되게 강력한 경고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이 뭐 야당 또는 이런 어떤 민주 계열이 이렇게까지 압승을 한 적이 우리나라 헌정사에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성적표인데,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지? 응. 너는 잘했잖아. 막 이제 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사실 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정말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강력한 위기인데 그거 안 나오면, 사실 왜냐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게 지금 판단이 안 되나?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점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소통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결국 대통령 부부가 같이 소통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참모 일부만 남아가지고 대통령하고 소통해버리면 진짜 민심하고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국정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야권 인사 안을 툭 하고 던졌단 말이에요. 이 과연 가능할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장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오늘 나온 내용도 그렇지만 양비는 양정철 설은, 비서실장 설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박영선은 살아있다, 이 얘기가 계속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사자들하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당선 이후에도 부부 모임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대 강연할 때까지 미국이 뭐 물론 있었긴 했지만 거길 쫓아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라면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요. 과거에 박영선 전 장관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걸 실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위원장님께서 아신다면서요, 김건희 씨를? 예, 잘합니다. 옛날부터 이분이 원래 그 전시 기획을 했던 큐레이터, 분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기획력, 연출력, 그다음에 연기력,
이런 것이 남들보다 굉장히 좀 그 차별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대통령하고 부모임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남편도 이제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법조계 인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려졌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정도면은 이 총리 살아있는 거 아닌가 이 카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고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일단 부인을 하라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는 아니야 검토된 바 없어라고 말은 했지만 박영선 장관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여차하면은 이 카드 다시 들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일단 던져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던져본 건데 그 양정철 비서실장까지를 관찰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비서실장을 관찰하기가 더 쉽죠.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김중권 그 노태우 정권 때의 정무수석을 비서실장으로 영입했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비서실장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내각의 그 총리를 다른 진영 사람을 쓴다고 했을 때 그건 그 본인으로서도 그러니까 오시는 사람 승낙하고 오는 사람 본인으로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그 진영에 있던 그 정치 세력들이 이거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냐. 네. 그 순순히 승인해 줄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 정지 작업과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야당 대표들 불러서 얘기를 하고 솔직히 나 국회하고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정운영 3년이 힘들다. 야당이 도와달라. 대신 거국내각으로 갑시다. 라고 이런 뭔가의 합의점을 만들어서 정지 작업을 하고 그중에 내가 야권 인사인데 박영선 전 장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한다든가. 네. 뭐 이런 절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당이 그걸 오케이 박영선 장관은 우리 사람이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분란만 더 일으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지난 대선 2년 전에 0.73%일 때까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대통령 만들어놨더니 임기 2년 지나고 총선 지고 나서 우리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박영선을 총리로 해? 얘기 됩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의힘에서요. 사실 이게 현실화 되잖아요. 출당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출당 맞아요, 요구. 맞아요. 네. 지금 벌써 그런 얘기가 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출당 요구할 수도 말씀 있다고요. 듣다 보니까 이 이른바 양비도 살아있는 카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네. 한번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때 발언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총선에 출마해라라는 요청을 할 정도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있다. 검찰총장 청가한 사람이다. 예. 라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만났다.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세간의 특수관계설이 근거가 없는 건 아니군요. 네.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났다고 네. 하는 얘기를 누가 얘기해 줬겠어요. 네. 이번 인상 흘린 친구가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2번 만났다고 하지만은 뭐 엄청난 술을 같이 먹었다. 이게 세간에 이제 퍼져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더 만났을 가능성이 네, 더 만났을 가능성도 있죠. 한 2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느낌이 한 3번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한 2번, 네, 뭐 그렇죠. 3번 그런 느낌인데 일단 저는 그 박영선, 양정철 두 분과 관련해서 그 두 분은 뭐 장단점이 있는 인물이죠. 뭐 예를 들면 평상시 같으면 얼마든지 김정은 총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나 또는 설명을 통해서 또 추진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개개인에게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비판받는 점도 있는데 근데 이번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과조차 하지 않는 대통령이 그다음에 막 수십 명이 막 하마평에 오르고 그래서 막 혼선과 그다음에 비선이 막 다 노출되는 상황에서 정말 아무런 맥락과 아무런 배경과 아무런 소용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박영선과 양정치 나왔는데 이건 여당도 야당도 다 못 받아들이는 지금 카드로 절차로 배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간보기
또는 야권 분열 공작, 정치 공작, 그냥 위기 모면용, 뭐 아무런 진정성이나 이러면 진짜 진정성 있으려면 정말 사과드리고 내가 완전히 달라지려고 합니다. 우리 정권 완전히 정말 제대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야당과 협치를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권 인사들을 기용하려고 하니 추천도 해주시고 특히 지도자들께서 야당 지도자들 미팅 통해서 뭐 청구도 해주시오 하면서 갔으면 이렇게까지 난리가 안 났겠죠. 지금 아마 범야 모두 다 못 받아들인 카드고요. 저희들도 도저히 이건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가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기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럼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또 쌈이 나가지고 금방 쫓겨난다거나 여당 대표 다 쫓아냈듯이.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낸 과정을 보면 그때부터 이건 진짜 정상이 아니다. 그때 강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판단이 사무총장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도저히 산다 그랬잖아요. 이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자기 당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뛴 사람을 온갖 대와 깨를 다한 사람을 텔레그램 보내는 그 권성동아 그 텔레그램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 정도 텔레그램 철다방 보내는 거면요. 저는 그 나중에 만약에 그게 정당 내부에 불법으로 개입해서 정당법으로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만약 권성동 씨 핸드폰 압수됐으면요. 그 앞에 야, 걔 좀 없애. 뭘 안 해. 너 뭐 하고 있어. 이런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좀 누가 했겠냐는 거예요. 윤석열 혼자 했겠어요? 이게 참 무섭고 비열한 일이라는 거죠. 아니 녹취록이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녹취록도 네. 이미 녹취록이 다 밝혀졌고 네. 그 뭐 쳐낸다 뭐 한 50명 뭐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다 그 당 장악 과정에서 그렇게 했고 심지어는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 하면서 결국은 아니 2년간은 MB 아바타로 해서 해보다가 총선에 지니까 이제 나머지 3년은 문재인 아바타로 옮겨가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네. 야,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아니 저기 강경 보수 인사들이 그렇게 비평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문재인하고 손잡는 거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야권을 깬다 이거 지금 108석이고 그러니까 원래 정치권에 빚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뭐 노무현 대통령도 좋아했던 사람이니 그냥 다시 확 섞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런 유혹에 시달릴 가능성이 이게 아까 지금 박영선 그 전 중기부 장관 인터뷰에 저는 좀 힌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를 평가할 때 기획력, 연출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지금 물론 미술 기획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연기가 뛰어나다. 네, 그리고 이번 총선 전후로 제가 이제 그런 3, 4, 5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총선 이후에 지금 V1과 V2 또는 V0를 약간 그런 디펜스 하기 위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줄 수 있는 뭐 컨설턴트나 방송 작가를 구한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위하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가 어쨌든 이제 야당의 압승이고 지금 여당의 참패로 끝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그런 이제 본인들 생각에서는 기획이나 연출 관점에서 이렇게 깜짝 해보면 뭔가 국민들이 감동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약간 굉장한 착각일지 오만일지 뭔가 환상이었을지 모르는 이제 그걸 한 건데 이게 지금 민심을 전혀 못 읽고 정치를 전혀 이해 못하니까 야권뿐만 아니라 지금 여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이제 이런 지금 상황에 정말 레임덕으로 급속하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지금 그런 악수를 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제일 지금 그 V1, V2 뭐 제 말을 귀담아 듣진 않으시겠지만 필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진정성. 그러니까 진짜 본인들이 아니라 그럼 남은 임기가 줄어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성찰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뭐 불쑥불쑥 던지지 뭐 내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 뭐 내 사진 왜 이렇게 찍었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신들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 저는 이제 정치 이력이 짧지만 본인을 던져야 정치가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정치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희생해야지. 지금 여기서 대국민 사과 안 하고 그 국무회의 그것도 아니고 뭐 어디서 참모들 몇 명 두고 실제로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이게 누가 사과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렇게 본인들이 정말 숨고 관저에 오래 있는 거는 진짜 안 좋은 일이거든요. 나와서
떳떳하게 매를 맞더라도 아프더라도 지금이라도 나와야 돼요. 진짜 그런 진정성과 본인을 던지는 자기 희생의 자세로 이걸 생각해야지. 이걸 뭔가 기획과 연출로 이제 뭐 박영선 뭐 총리 뭐 양정철 비서실장 이렇게 뭐 던져보고 아니면 말지 뭐. 이건 무슨 저희가 무슨 지금 미술 공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더 이상. 그래서 이 관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근데 제가 그 패널석에 앉아서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백운기 앵커가 그래. 착해서 그래요. 제가 여기 앉아 보니까 그렇게 들려요. 이게 자리가 바뀌니까 이런 느낌이 있네요. 원래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저런 얘기 한다고 해서 귀에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 이게 들리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겠다는 거죠. 네. 기조를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의 힘을 탈당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겠다. 그리고 역사에 그래도 내가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거예요. 예? 그 카드도 계속 얘기 나오더라고요.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이나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선거 그것도 2026년은 지방선거 있잖아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뭔가 한국 정치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라도 좀 해준다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으로 보겠습니까? 그럼 자기들은 또 보호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결정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 개혁신당이 그 의제는 참 잘 던져준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3년은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 그런 분노를 잘 표현해줬다면 개혁신당은 유일하게 지금 당신들 권력 보니 윤석열 정권의 핵심을 보니 어차피 국정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으니 남은 기간 사고를 안 치고 최상급 특별금제 꼭 해야 될 거 하고 그다음에 임기 단축 개헌해서 이런 제안을 사실 이걸 민주당이 되자마자 말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야 되자마자 뭐 임기 단축. 근데 그걸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이 이야기해 줌으로써 훨씬 더 국민들에서는 좀 더 부드럽게 이게 공론화되는 또 탄핵이나 퇴진은 또 그 자체로 굉장히 폭발적인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데 안 받아들일 거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탄핵이든 퇴진이든 하야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그거로 분명히 수사받고 감옥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범죄나 비리 혐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3년 동안 끌어서 그것을 막는 데에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이런 거 못하게 하는 데에만.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으로 안 가고 아마 국민들의 분노로 쫓겨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박지원 당선인이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보니까 페이스북에 아마 글을 올린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글을 올렸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띄워주시죠. 부도 처리한다는데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제2의 국정농단 막아야 된다. 최순실이 누군가를 밝혀야 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방향성은 지금 안타깝게도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해도 오히려 지금 뭔가 본인들을 보호하는 지금 막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지금 그 나무 중에 하나가 법률수석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신설한다는 얘기 나왔고 거기에 100명 규모라며요. 네. 지금 거기에 지금 이제 이복현 지금 뭐 금감원장이 뭐 법률수석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정말 잘 드는 칼을 이제 칼 중에 하나가 이제 한동훈 전 이제 비대위원장이지만 이제 당분간은 쓸 수 없는 게 됐고 이제 그래서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뭘 할 거냐 해서 지금 첫 번째 조치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또 밖에 있던 또 잘 들었던 칼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데리고 들어와서 법률수석으로 쓴다라는 건데. 근데 본인은 부인했더라고요. 네, 제가 네. 뭐 그럴 생각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안 갈까?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 처음에 뭐 이제 그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런 뭔가 그런 검찰과의 그런 뭐 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거 하지 않겠다. 뭐 민정도 없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법률수석을 만든다라는 거는 그냥 전형적으로 검찰이 왜냐면 이게 총선 이후에 이제 검찰이 통제가 되지 않을 걸 우려해서 그냥 쥐고 흔들겠다. 네. 그리고 그 흔드는 자리에 자기의 정말 신복 중에 하나인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을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검찰의 지금 공정성이 항상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검찰을 관리하는 조직을 아예 대놓고 대통령실 안에 두겠다.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3년 동안 진짜 뭐 그런 뭐 당연히 뭐 최상병 특검 이런 거는 제가 볼 땐 진짜 또 법률안 거부권 가고 이제 그런 게 또 반복될 거고 뭔가 그 검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이제 다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라도 이탈자들이 나오는 거를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뭐 수사든 인사든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정말 다이렉트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복현 그 금감원장이 오던 다른 검사가 오던 어쨌든 검사가 올 거잖아요. 검사가 올 거면 윤 대통령과 그 법률수석과 검찰총장 쥐고 흔드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총선 이후에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 지금 나오는 것들이 뭐 거국 내각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나오는 조치들을 보면 너무 보신 쪽으로 가고 있는 거여서 진짜 어떡하려고 그러지? 왜 점점 일을 키우지?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겨누고 있는 뭐 최상병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고 뭐 이른바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이런 거에 법률 좀 자문을 해주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 법률수석이 이제 과거 정권의 민정수석에다가 사정수석을 더한 초강력 수석일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뭐 사정 기능은 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률비서관,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시민사회 수석실에 있는 일부 기능들 떼어오는 거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연출과 기획력이 뛰어나다면서요. 그렇게 연기력도 뛰어나다면서 안 보이도록 하려고 하겠죠. 아,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런데 저는 총선 직후에 참패 이후에 방패로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또 공격적인 창이 될 수도 있어요. 검찰이 가장 잘하는 게 캐비넷이거든요. 캐비넷 정치를 하는데 그 캐비넷을 열어서 실제로 공격 명령을 바로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용산에서 내릴 수 있는 기구를 중간에 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대단히 그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앞으로 더 용산이 민심으로부터 고립되고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방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방어하겠다고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훨씬 더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본인 내려놓고 그다음에 야당한테 협조를 구하고 내가 남아있는 3년 동안 이게 있는데 국정운영은 하긴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뭐 내가 당적 가지고 있는데 좀 불편하다면 아예 거국내각으로 가자.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까지 2년 해왔던 국정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상 굉장히 이번 총선 의석수로 보면요. 사실상 탄핵을 한 거예요.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예? 본인들이 가장 그 잘 활용할 수 있는 검찰의 칼로 역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이제 법률수석실 신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평생 동안 검사하면서 배운 게 칼질하는 거 아니에요. 칼싸움인데 그 칼질하는 것 외에는 배운 게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치를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이니까 다시 칼질하는 거 이게 본능적으로 발동하는 거 아닌가 또 싶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을 향해서 만약에 칼질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텐데. 예, 그러니까 법률수석이란 말은 정말 그동안 우리가 정치사회 현안 분석을 많이 해왔잖아, 수십 년간. 네. 처음 들어온 표현인 것 같아요. 법률수석. 예를 무슨 사회정책수석도 아니고 또 민정수석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국민들은 오히려 무슨 법률수석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느닷없이. 아니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은 민정수석 자리는 만들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거 그래서 법률수석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건데 제2부속실부터 만들고 특별감찰관 도입하고 영부인 리스크 없애겠다. 일체 차단 안 되게 혹시라도 그동안 잘못했다면 일체 부당 국정개혁 없게 하겠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정말 민심을 제대로 청취했다. 뭐 민심수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한 아이디어가 예. 민생을 챙겼다. 민생수석. 이러면 차라리 이야기가 되는데 너무 느닷없는 거예요. 정말 법률수석. 이것은
정말로 윤석열, 김건희 그 본부장과 비리인바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체 비리 뭐 어제 양평 공지구 재판에서도요 경기도 공무원법에 양평군 공무원까지 나와서 공지구 그 특혜는 잘못됐다는 증언이 지금 나왔어요. 이제 아마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관련 당사자들 여기저기서 증언이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총선 참패된 거 보고 더 이상 윤석열 정권을 이렇게 내가 지켜야겠다. 윤석열 정권 줄대야겠다는 공직사회 일각의 그런 움직임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다 눈치가 빠르니까요. 그런 사회에서 법률성이라는 거 결국은 비호하려고 하는 건데 또는 탄압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럴수록 민심은 더 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위기로 가는 거죠. 아니 북한 지도자 무슨 그 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북한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이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것처럼 법률수석, 사정수석, 민정수석 과거 정권에 썼지 않았던 지금 용어로 쓴 거잖아요. 그럼 법률 비서관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법률수석을 신설하고 수석이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인데 이제 대통령 권력은 직급에 있는 게 아니고 권력은 거리에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권력이 센 거고 멀수록 권력이 약한 거거든요. 직급에 있지 않다고 보통 합니다. 그럼 대통령실에 법률수석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총장 위에 있는 거죠. 검찰총장 위에서 노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실제로. 그럼 검찰을 실제로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 옆에 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조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본인은 정말 평생 검사 생활을 했으니까 검찰을 굉장히 잘 알 거고 이제 저는 뭐 변호사를 오래 했지만 이제 검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예전에 저희 군사정권 때 군대를 생각하시면 비슷한데 권력의 흐름에 굉장히 빠릅니다. 네. 권력의 냄새,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권력이 갈지 이 냄새에 정말 무지무지 빠르고 거기에 어떤 쪽을 잡을지 왜냐면 그게 본인들의 뭔가 뭐 출세라든지 사실 그런 마음으로 검사를 하면 안 되지만 예, 뭐 공명연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냄새에 정말 기가 막히게 그리고 본인도 그 조직에 평생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본인들에 대한 뭐 조사도 있지만 지금 공격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뭐 야당의 지금 뭔가 이제 대표급으로 있는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뭐 이제 조국 대표도 지금 이제 재판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 뭐 다른 인사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향후에 또 그런 권력 향배에 또 영향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또 터질 수 있는 거고 권력 내에서.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우리 권력은 내려가고 있는 권력이야.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권력이야. 그럼 다음 권력은 뭐지? 살아있는 권력은 이쪽이 아니라 뭐 반대쪽, 뭐 이제 뭐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뭐 개혁신당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검찰의 조직의 이반이라는 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본인은 이제 체감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 검찰에,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법률수석이 뭐 차관이고 검찰총장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법률수석이 아예 검찰총장 목줄을 지는 그런 자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아예 여기에 뭐 인사권이든 뭐든지 다 그런 걸 통제를 해서 진짜 아니 뭐 캐비넷 뭐 비선으로 해서 다른 정말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서 이걸 잡겠다. 목줄을 쥐고 3년간 검찰이라도 내 말을 듣게 하도록 하겠다는데 지금 그렇게 검찰을 세운다고 민심을 막을 수 있나요? 안 막힐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검찰이 뭐 그렇죠. 뭐 장악을 하든 목줄을 쥐든 간에 뭐 검찰의 목줄은 질 수 있겠지만 그럼 검찰도 폭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벌써 그래서 끝나는 것과 동시에 검찰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모래 쥐면은 손이 모래에 남습니까? 모래에 손이 남아요? 굉장히 진다고 지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 임기말 현상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임기 말이 되면 4년차 이상이 되면 내부의 그 정보가 밖으로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차기 유력 주자가 생기면 밤에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권력기관이 먼저 정보와 힘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럼 그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가 검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굉장히 그게 빨라요. 예?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보시면 그 지지파가 다르잖아요. 그 자기네가 지지한 파가 이기면 그 다음에 검사장 승진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에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검찰을 어떻게 통제하려고 법률수석까지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겠지만 결국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이 두 분의 분석이 아주 적절한 게요. 실제 이미 지금 보수 언론 보도도 나오잖아요. 네. 송경호를 자르려고 그랬던 거예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그렇죠. 네. 이 송경호가 처음에 약간 굉장히 충성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언제부터 김건희 소환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건 이 정도면 소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송경호를 잘라야겠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결사반대해서 못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재가 장관이 됐잖아요. 최측근 보통 인사하는데 인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섣불리 잘랐다가 검찰에 항명사태가 생기면 윤석열이 잘하잖아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장 관계다. 이건 조국 대표도 이야기했는데 데일리안이랑 보수 언론에서 이 분석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에서는 저도 검찰 좀 아는데요. 뭐 지인들도 있고 벌써 야권에 줄된 사람도 있어요. 아, 벌써 줄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2년 지났잖아요. 네. 폭망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윤석열 사과도 안 해. 그럼 본인들도 다음에 예를 들면 이미 완전 찐윤 검사로 찍혀가지고 검찰총장이나 뭐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될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사람들은 한 배를 타고 가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 한 배가 아니었는데 한 발 정도 이렇게 드러났던 사람들이나 네. 부하급이었거나 중간 간부급이었던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잔머를 그리고 지들끼리 술한잔 먹으면서 야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너 야권에 너 민주당에 너 조국당에 그 사람이랑 친하지? 전화 한번 해고 우리 술 한잔 먹자 그러자. 그리고 우리도 지금부터는 조심하자. 그리고 야 솔직히 말해서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김건희나 윤석열 처남이나 장모나 진짜 범죄 많은 건 사실이잖아. 적당할 때 칠건 치자. 이런 이야기를 뒤에서 안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검찰들은 다 그렇진 않지만 소수다 하더라도요. 정말 정치검찰하고 정치적 수수가 능한 검사들이 꽤 많습니다. 벌써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그걸 내리찍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검사들 내부에 반발을 불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그 검사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럼 윤석열처럼 자기가 영웅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했던 대로 하는 거야. 살권수, 살아남은 수사를 해. 그리고 살짝 야권하고 교감을 해. 아니 진짜 그러다니까요. 제가 지금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네. 보통 그동안 검찰 내에 네. 출세주의자들이 했던 기회주의 형태를 분석하면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기존 정권은 무너지거나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죠. 배 변호사님 네. 아까부터 계속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보다도 잘하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다들 지금 검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총선에서 사실 그 최근 몇 년간 있었던 것 중에 사실 화두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었잖아요. 네. 근데 뭔가 검찰 개혁을 사실 지난 정권에서 하려고 했는데 약간 뭔가 그리고 이제 공수처도 만들고 했지만 미완의 완성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검사 대통령을 만들어준. 그러니까 지난 정권의 검찰 개혁의 끝은 검사를 대통령을 만들어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뭔가 시작의 의도와 결론이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들이 검사를 대통령으로 한번 뽑아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검찰 특수부에 있던 진짜 친한 사람들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네. 얘기가 나왔냐면 왜 판사 출신, 왜 변호사 출신은 대통령 뭐 되거나 뭐 후보들 많고 왜 좋은 자리 많이 가는데 검사는 안 돼? 왜 아니 검찰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네. 왜 우리만 차별해? 검찰들이 검사가 차별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게 제가 지난 선거 이전에 특수부 모 검사랑 전역을 하다 들은 얘기에서 저는 살면서 검사가 차별받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또 그 선거 직전에 제가 특수부 검사랑 싸울 순 없잖아요. 네. 아무리 후배지만. 네. 그래서 예 그냥 그러고 말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서 지금 와가지고 약간 검사들이 지금 폭주를 하고 이 정말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검사들이 폭주를 하면서 지금 2년 동안 약간 지금 갈아 마신 상황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그 안에서 이제 좀 더 의식이 있거나 양식 있는 검사들은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뭐 지금 뭐 윤 정권을 따라간다 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아마 이번에 국회가 개헌하고 나서 네. 나올 정말 어마어마한 폭풍 중에 하나는 아마 검찰 개혁일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국 혁신당에서 기소총 분리하겠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금 검찰이 가만 내버려둬도 이렇게 확 다 뒤집어질 판인데 오히려 다 자기들끼리 뭉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검사들도 그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이제
우리가 수사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재판에 가서 이제 공소유지를 잘하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리고 네. 또 본인들이 수사를 직접 하기보다는 공소유지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수사권을 얘기할 때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 엉망으로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수사권을 경찰한테 줘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경찰은 경비 업무를 주로 하고 그다음에 중대수사청 같은 그러니까 한국판 FBI를 만들어야 돼요. 수사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네. 수사 전문을 거기서 하고 네. 그다음에 기소가 되면 기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고 이렇게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야 되는 게 핵심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중대수사청을 만들었을 때 한국판 FBI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도 나는 수사하겠다. 그럼 이를 옮겨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경찰에다 놔두고 수사를 하라 그러니까 수사 원하는 검사들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경찰이 물론 수사를 잘 하신 분도 많습니다만은 검찰의 지휘를 받고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수사 능력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뛰어나다 이렇게 보기 쉽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 그걸 섞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한국판 FBI를 신설하고 그리고 기존의 검찰은 기소만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정확히 분리해내는 그래서 사실 중대수사청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공수처 같은 건 없애야 돼요.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위헌기관입니다. 아니 어떻게 10,000명도 안 되는 특정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하도록 해놓습니까? 그럼 공수처 지금 있어갖고 무슨 그 수사를 제대로 한 게 있어요? 예? 압수수색도 제대로 못 하던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중대수사청을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판 FBI를 만들고, 공수처를 폐지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이렇게 만들고. 분리가 된다면, 네. 이른바 검찰 개혁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 수사권 준다 그래가지고 국가수사부 만들어놨더니 뭐 경찰국 하나 만들어놨다고 네, 맞습니다.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 보면서 그렇죠. 이거 뭐 그냥 권력 눈치 보기 수사만 하는 이런 거 그대로 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철근 총장 말씀하신 게 최근에 검찰 개헌은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되는 방안입니다. 뭐 검사장 직선제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 네. 직선하고 검사 더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동시 제기되니까 그건 후순으로 밀리고 오히려 수사권 박탈이라는 그런 거친 표현 쓰지 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통한 상호 견제. 미국 영화에 보면 그게 나와요.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검사는 아니 이 사람 인신 구속할 정도는 안 되잖아. 또는 기소할 정도는 안 되잖아. 풀어줘. 더 수사해. 이런 역할로만 나와요. 수사를 안 하고. FBI가 수사잖아요. 그렇죠. 또 FBI는 지역경찰하고 또 서로 상호 견제가 돼요. 지역경찰이 있고 중앙경찰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최대한 민주적으로 권력도 분산시켜놓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놔서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방향으로는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뭐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었고 옛날에 안을 무조건 다 고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안도 돌이켜보면 틀린 안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국민적 합의로 22대 국회에서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국 민정수석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정권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도 다수석이었는데 뭘 엉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하겠다고 난리야. 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꼬리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가 돼버렸어요. 네. 좀 벌써 이제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건가 지금 와버렸는데 참 한숨이 좀 나옵니다. 이거 다음 주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역시 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주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잠시 전하는 이야기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뒷담화를 지금 하셨어요. 아니 그거 검찰 내 네. 양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양심 있는 세력들이 이제는 서서히 이제 기지개를 펴고 이제 나와서 목소리 좀 내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이제 검찰을 내부에서는 좀 찍히겠지만. 예. 근데 어차피
이런 검찰에 그대로 그냥 모습을 둔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는 검찰 내부로서도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네.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좀 않을까. 기다려 보세요. 나올 겁니다. 네, 네. 아마 그러니까 슬슬 지방 가고 어디 해외 나갔다 슬슬 모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냥 기대해 이제 보겠습니다. 상황이 내부 정보가 나올 타임이 됐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네. 내부 정보가 나오면 그건 완전히 불이 확 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구체성이 떨어지기 네. 때문에 정권에 대한 심판 열기 크고 뭐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은데 결국은 이 위험 상황은 내부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이 그렇고 그다음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권력기관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상당히 더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던지시라. 먼저 던지고 민심에 부합하려면 한 걸음 또는 반 걸음 정도 먼저 행동하지 않으면 이건 수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위기의식이 제대로 있는지 이것도 사실은 좀 걱정이 좀 되기는 하는데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꼭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민생 경제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대통령의 인식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뭘 했죠? 뭘 뭘 했죠? 뭘 한 건가요, 지금? 네. 너무 짧게 지나가서 네. 총력을 다했다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총력을 다했다는 거죠? 이건 네. 화요일 국무회의 때 발언이고 그 전에는 물가 관리를 잘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물가 관리 3%대로 잘 관리했다라고. 사람들이 와 완전히 딴 세상 살고 있구나. 엉뚱한 보고만 받고 있구나. 그때 완전히 알게 됐죠. 매일매일 식사랑 이건 약주 많이 하실 테니까 이제 뭐 그런 걸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건가요 지금? 네, 뭘 아니, 했다는 거죠? 네. 자기는 뭐 물건 안 사러 다니잖아요. 아니 대파 가격이 한 달에 875원으로 네. 관리한 거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 그 직전에 5,000원, 6,000원 했는데 대파가 실제로는 그 즈음에. 지금 한국 경제가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나? 코로나 때도 굉장히 탄력 회복성이 좋아가지고 탁 딛고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다른 나라보다도 오히려 충격이 덜했잖아요. 그걸 잘 극복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와 한국 코로나19 대응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고꾸라지는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관계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됐고요.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인지. 지금 거의 환란 수준에 가까운 네. 겁니다.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3%, 2% 아래로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만 잠깐 마이너스 0.7이었는데 그때는 외국은 뭐 훨씬 더 심한 상황이었고 바로 4.3으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6, 윤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1.3, 2.1. 근데 지금 다른 나라 경제성장률 또 지금 추정치 나왔잖아요. 미국은 경제성장률 올렸다고 하는데 네. 우리 2%대 지금 초반인데 이거 맞춘 적이 별로 없잖아요. 나중에 가면 더 떨어뜨리잖아요. 그쵸, 계속 그쵸. 떨어지잖아요. 1% 성장 될 가능성도 올해도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지금 뭐 대외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 같은 게 이미 사실 1,100원에서 1,300원 돼서 뉴 노멀 정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올라가 버렸고 거기에 뭔가 뭐 금리 역전이라든지 뭐 정말 그런 대중 이런 뭐 대미 이런 공급망 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거기다 이제 한국 자산이 뭔가 위험 자산화 되면서 사실 지금 뭔가 되게 총체적 난국인데 그러니까 보면 그런 민생의 물가와 관련된 정말 저희 이제 명절 때 특히 이렇게 뭐 선거 치르면서 다니다 보면 그 정말 서민들이 말하는 그 생활고라는 거 진짜 뭔가 50원, 100원 정말 몇백 원에 정말 벌벌 떠는 서민들이 그 진짜 급격하게 올라버린 그 물가를 보면서 느끼는 정말 그 분노와 허탈감 사실 이게 정말 대통령실에 하나도 전달이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거기다 또 그런 뭐 자영업자들 그런 중소기업들을 만나봐도 이게 그러니까 정말 그 물가를 그 뭔가 파는 물건의 물가를 안 올리고 싶어도 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원가 구조가 다 변해버린 상태로 장기화돼서 그분들한테 고통을 전담시키기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고통스럽고 그 물건을 받아가는 소비자 서민들도 모두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지금 고통의 체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이 되면서 지금 한국 경제가 정말 경제적인 국제 경쟁력을 잃어가는 지금 아까 말했던 그 표에서 나오는 네. 정말 그런 사이클로 가고 있는 사실 그게 되게 우려되고 걱정이 되는데 저 한마디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지금 뭐 교회예요? 무슨 교회 죄송합니다. 종교를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 뭔가 구체적인 안, 그리고 일단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안을 어떻게 할지를 얘기해야지. 뭐 저걸 잘했습니다. 그럼 잘한 건가요?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아니, 경제정책 기조가 없잖아요. 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뭐예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정부 없잖아요. 때는 창조경제란 말이라도 있었잖아요. 이명박 때 747도 있었고.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수치조차 제대로 보호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취임 후에 올해 3월까지 물가가 정확히 6% 이상이 뛰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뛴 건데 체감 물가는 훨씬보다 많이 뛰었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물건의 50% 이상이 10% 이상이 뛰었어요. 그 다음에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건 다 3, 40% 뛰었잖아요. 이건 우리가 장만 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대파, 사과, 뭐 전부. 양배추가 이제 한 통에 10,000원이라고 지금 돌아요. 얼마 전에 사과 한 알에 10,000원이 돌았잖아요. 지금 이제 SNS에 양배추 물가 관리를 안 해서 한 알에 대파처럼 해야 돼. 11,000원 이런 거 돈단 말이죠. 그래서 서민들은 사실 극심한 공포에 있고요. 동네 상공인들도 IMF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 건 사실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단 말까지 나와요. 근데 이 경제성을 보면 IMF 때나 2008년 경제위기 때,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만큼 경제성이 떨어졌잖아요. 1.3% 작년에. 근데 그때는 정말 환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IMF 환란. 그 다음에 세계 경제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누구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다른 나라는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떨어져 있어. 그래서 한 경제평론가 말이 환란이 없는데 경쟁성이 이 정도라면 윤석열 정권 자체가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다른 경제평론가가 이제 이야기한 걸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거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경제성이 2.1%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수출도 지금 어려운데 내수까지 급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률이 GDP가 증가하는 건데 이렇게 증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수는 더 사실은 수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결국 이제 고금리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뭐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정부는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이거 희망 고문을 계속 하는데 뭐 상저하고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수출은 더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출 잠깐 좋아진다고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대통령은 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CG 한번 보여주세요. 2000년 이후 한국 무역수지 국가별 순위가 있는데요. 이것도 유명한. 봐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영업사원 1호 영업사원이 영업을 어떻게 했는데 저렇게 된 거야 도대체. 파업인가요? 파업? 우리 회사 다녀서 알지만 저래 되면 바로 해고당하죠. 그렇죠. 제일 먼저 해고당하죠. 그 지지율 떨어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면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기업인 수사 많이 해갖고 경제 전문가로 본인이 또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뭘 네? 전문가라며. 그래서 자꾸 이제 경제적인 뭔가의 얘기를 하면 당신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해. 이랬을지 혹시 모르겠네요. 네. 그리고 그 대통령이 주로 만나신 분들이 이게 경제5 단체장 또는 무슨 대기업 그 총수들 만나갖고 소폭 먹고 그다음에 저 부산에 시장 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하고 그렇게 만나지 마시고 그냥 풀어주세요. 마음껏 경제활동 하도록 놔두세요. 그러면 경제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예? 과거 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롤모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의 경제 상황과 경제적인 그 상황과 지금 2000년대 넘어선 대한민국의 경제 그 규모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경제 규모 자체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 구멍가게 무슨 뭐 하듯이 자꾸 대통령이 나서서 무슨 1호 영업사원이니 뭐니 뭐 대기업 총수들 불러서 소풍 먹고 뭐 같이 다니고 이게 무슨 그냥 다 풀어주세요. 그리고 경제 모르잖아요. 그럼 경제수석이나 경제장관한테 다 맡기세요. 그러면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아까 소폭 얘기하셨지만 외국에 순방 갈 때 대기업 총수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예전 같으면 큰일 날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독대권도 없어요. 독대 못하도록 했잖아요. 정경유착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걸 대놓고 그냥 소폭을 막 돌려가면서 하고 그 총수는 엘리베이터에서 토했다는 소리가 나오질 않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 술 먹고 말을 놨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냥 내가 형이 말 놓게. 아니, 했으니까, 어이, 재용아, 어이. 아니, 진짜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풍자에 나오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무 거칠게 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뭐하러 데리고 다닙니까? 그분들 바쁘실 텐데.
오히려 저 김종철 맞. 그리고 본인들이 보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강조하는 입장에서도 재벌 총수 그걸 동하면 안 되는 그게 네. 관치 경제잖아요. 사회주의 경제나 전체주의 경제. 맨 입만 늘면 전체주의가 어쩌고 공산주의 세력이 어쩐다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술 먹고 난 다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형 동생하고 터가지고 직접 전화해. 그러니까 우리 뭐 기업에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형 그러면서 전화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한테? 그래서 법인세 상속세만 맨날 깎아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아까 보수주의, 뭐 자유경제, 뭐 시장경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의미를 아마 전혀 모르고 하시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긴 한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형적인 관치, 뭔가 검찰식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실 발도 많았지만 보면 예를 들어 뭐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슨 뭐 은행 금리를 뭐 손대려고 하지 않나. 그다음 뭐 플랫폼에 관련해서도 뭔가 진짜 뭔가 사사건 관계 뭔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라는 걸 뭔가 보이기 위해서 뭔가 기업을 들쑤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어디 가서 소주 한잔 마시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또 기업 총수들이 사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어디 기업 쪽이랑 한번 들은 얘기였는데 실제로 뭔가 그 미국에 출장을 갔다가 어디 유럽이었나 굉장히 유럽에 있는 어떤 그런 기계 업종 어떤 업체와 중요한 정말 회장과 미팅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하루 이틀 전에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대요. 어디 좀 가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그런 국제적인 약속을 뭐 이렇게 어떻게 틀어가지고 양해 구하고 뭐 만나긴 만난 뭐 약속을 막 미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문 닫아놓고 뭐 술 먹을 때 형 동생 할지 모르겠다 문 닫아놓고 굉장히 격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사실 기업인이 정말 이렇게 지금 촌각을 다투는 이런 바쁜 세상에서 다른 약속을 잡아놨는데 다른 회사랑 국제적인 회사랑 약속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막 하루 이틀 전에 연락 와서 오늘은 뭐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 사실 저희들끼리도 그렇게 약속 못 잡아요. 그렇게 그럼요. 뭐 다들 바쁘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려주고 명분도 알려주고 필요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동원을 해서 뭔가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뭐 사진 찍으러 가는 건가요? 뭐 하는 거죠 지금? 아니 국빈 방문도 나흘 전에 취소하잖아요. 독일 그냥 날적 있는데 독일 방문 때도 대규모로 데려가는 것도 이상했는데 그걸 갑자기 취소해 버려요. 그 경제인들이 또 다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요. 또 약속 잡아놨다는데 얼마나 그 타격이 겠습니까? 그 재벌 대기업에도. 근데 엑스포 될 것처럼 희망 고문해놓고 떨어지니까 시장통 갔는데 뒤에 병풍 세워놓고 떡볶이를 먹였잖아요. 막 오뎅을 먹이고 막 그랬는데 그때도 보면 그 오너들 표정이 밝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어두웠던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이 더 불이익을 당했다는 소문도 도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되는 건 사실 거기 안 데리고 가는 게 정상이고 안 데리고 갔으면 그런 풍자도 나올 리가 없잖아요. 참.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 2년 동안 정말 이건 제가 그냥 미워서가 아니라 뭐가 잘 됐다는 거죠. 단 하나도 꼽을 게 없잖아요. 잘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물가 관리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근데 얼굴은 가려주세요. 구독자분들이 싫어.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자, 그냥 듣는 김에 지금 불편한 김에 한꺼번에 다 듣죠. 물가 관리 잘했다는 거 혹시 싱크 없나요? 그건 없어요. 부동산도 저렇게 잘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부동산 뭐 했죠? 오히려 집값을 떠받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규제 다 풀어가지고. 근데도 안 된 거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그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 안 했으면 더 하향 안정화 됐겠죠. 그럴 수 있죠. 예. 지금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몇 원씩 주면서 그분들이 집값을 조금 떠받쳐줬어요. 이제 그렇게 시장에 맡겨놓자 하면서 인위적으로 개입한 일들도 본인이 공헌했던 거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 CG 있잖아요. 전국 5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준비된 거 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올라갔다가 좀 안정되려고 하니까 다시 고개를 쳐들잖아요. 고개를 좀 안 쳐들게 조금 더 내릴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향하는 것이 지가 하향 안정하잖아요. 네. 다시 상향하는 저때 2023년 여름, 가을 그리고 최근까지의 각종 그 대출 관련 규제도 풀고 신혼부부들에게 수억씩 그냥
집을 사면 저리로 준다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과잉 수요나 가수요를 만들면서 다시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집을 가진 분들에게는 일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일가구 일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집값 올라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재산세만 더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기 수요로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팔 때 시세 차익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또는 건설회사들 분양한 거 지금 미분양 사태잖아요. 집값이 올라가야 집도 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안 살라고 하잖아요. 돈도 없기도 하고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사는 건데 그걸 계속 억지로 그런 미분양 사태 해결하다 보니까 저런 일이 발생한 그러니까 거죠. 1가구 2주택, 3주택 중과하던 것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저 인터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저 발언이 나왔을 때 사실 그 앞단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사실 이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놓쳤는데요. 예. 제가 사실 되게 이제 선거하던 중이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게 그날 나오게 이제 나중에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오는 게 모두가 다 집을 가질 수는 없어였습니다. 전날에 그 인터뷰 앞에 나온 거는 네. 모두가 다 집을 갖는 세상은 약간 환상이다. 네. 그러면서 뭐 다주택자들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중과세 면세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앞뒤로 뭔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뭐 법인세 깎아주고 주식양도세 깎아주고 세금 깎아주면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아서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나온 거였는데 그 앞단에 저는 모두 발언이 사실 굉장히 충격이었던 게 모두가 다 집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민들을 보면서 하고 있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면 너는 집을 살 수 없어. 그래 그냥 너는 전세 월세 살아. 그거에 대해서 불만 갖지 마. 그게 시장이야.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정치에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실 부동산이 갖고 있는 뭔가 의미나 국민들한테 주는 상징성 거기다 더해서 연결되는 뭐 결혼이나 지금 뭐 출산율 네. 등등등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다 못해도 그 기간 동안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도 살 수 있는 세상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집을 구할 수 있는 세상 뭐 신혼부부들 뭐 혼자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해야지. 근데 그날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모두가 다 집을 가질 수 없어.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저는 무슨 임대업자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갖고 사실 저 뒤에 저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뭐 그게 뭐 주식과 부동산 연결해서 나왔지만 이게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져도 되는 인식인 건지 거기서 사실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반영하는 걸까요?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안 짓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 공급 늘리겠다고 막 정책 대안들 막 내놨어요. 근데 실제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는 게 좀 오히려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한번 보시죠. CG 준비한 게 있는데요. 착공도 반토막이에요, 지금. 이거 나중에 몇 년 뒤에 윤석열 아마 임기 말쯤? 아니면 다음 정권 넘어갈 때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또. 지금 건설회사들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일단 PF 자금이 일단 안 되는 거고요. 지금 PF 터진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자율 높고 그다음에 분양 안 되고 이런 그 경제적 악순환에 지금 처해 있는 건데 대통령이 나와서 자꾸 뭘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 얼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네. 예? 대통령이 맞습니다. 안 나올수록 예. 경제는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예? 어제 오늘인가 금융 보고서도 나왔어요. PF 얘기 심각하다라고. 지금 어거지로 지금 막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미분양도 늘어나죠. 착공 물량도. 이것은 결국 금리, 그다음에 원자재값 급상승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집도 사는 건데 돈도 없으니까 어차피 다 안 살려고 하고 집값 떨어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대통령은 김정은 총리 말씀은 본인은 다 잘했다는 거예요. 이번 국무회의 발표는 제가 몇 번 읽어봤거든요. 와, 이렇게 자아자찬하는 대통령은 어떤 정권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환상 속에, 장막 속에 있구나. 사람 안 변합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 본인이 59분 얘기한다잖아요. 예. 그 대부분이 자기 자랑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리액션 하거나 그것을 반대하거나 이런 사람은 다음 모임에 그 사람은 안 부르는 거죠. 아니, 이번 선거 결과가 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거든요. 최소한 이 정도 결과 나왔으면 대통령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부 분들이 뭐 신인규 위원장도 그렇지만 절대 안 맡깁니다. 절대 안 맡기다. 그래도 혹시 했는데 제가 후회했어요. 나중에 뒤늦게.
절대 안 바뀐다고 얘기할 걸. 아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반응 그때 그 외에 약간 반성하는 척 했잖아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런 오딩조차 없대요. 왜냐하면 다음 선거가 없잖아. 이제 내가 쭉 그냥 마음대로 해보면 된다고 생각. 그렇죠. 역시.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6개월 뒤에 총선이 있으니까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어찌됐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민심을 청취하고 민심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뭔지 모르겠어요. 뭘 하려고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다고. 예? 뭐 술 드시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대통령이 대무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의 목표가 달성되신 분인 것 같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되신 분 기본적인 소명 의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기본적인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거야 도대체? 이념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이념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이념이 지금 아니 이념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MB 아바타에서 문재인 아바타로 무슨 이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당선이 된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말로 이념과 철학은 국민들이 아무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총선 이후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보수 언론들이 사실 총선에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돌아선 느낌이에요. 돌아섰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여당,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보수 쪽 이제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어 뭐 저희 뭐 최상병이든 뭐 이런 정말 뭐 이태원 참사들 이런 게 나왔을 때 확실히 좀 더 그런 쪽에서는 많이 안 다루고 그때 그리고 이제 그런 이종석 그 호주 대사 파견했다가 이제 다국지 그걸 뭔가 철회하는 그 해프닝에서도 사실 그게 뉴스에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총선 이후에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라고 하는 그 이제 보수 쪽 메이저 언론들의 그런 뭔가 사설이나 논조를 보면 이제 약간 돌아서고 있는 느낌들이 보면 윤 대통령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지금에라도 뭐 협치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금 몇 년 전의 상황과 사실 굉장히 비슷해지는 좀 여기서 지금 뭐 이 총선의 결과는 뭐 110대 190 나왔지만 여기서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예전에도 생각해보면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말 빨간불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 빨간불을 자기만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사실 그런 이게 있죠. 예. 참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떻게든 뭐 국민들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범야권이 우리 개혁신당 총장 나와 계시니까 어느 때보다 저는 범야권이 지금 사실 여야 대화 그다음에 영수담 이런 거 중요하잖아. 근데 안 할 거예요. 그 국민의힘 당선자 중에 TV조선 출신 박정훈 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가 아는 윤석열 절대 안 한대요. 왜냐면 저희의 소자래요. 그래서 피자들 절대 안 만난대요. 정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언론에 많았는데 화제가 됐어요. 정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는 사람이에요. 안 바뀐다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범야권이라도 정말 자주 소통하고 차이 있죠. 솔직히 앙금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민주주의, 경제, 민생, 그다음에 국가의 운명이 지금 흔들리는 시기 때문에 범야권이라도 자주 소통 협력해서 하나씩 특검할 거 특검하고 예를 들면 민생대책도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제안한 민생지원금 이거 좋다. 여러 번 하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만 한 번이라도 하자. 13조니까 전체 예산에서 이제 2% 정도인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으면 또 조정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 야당이 있으니까 다행이다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야당 당선되신 분들도 지금 이제 당선 인사하고 다닐 텐데 빨리 당선 인사도 하시되 바로 저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으로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에 대한 대안을 치열하게 제시하고 범야권 인사들끼리 자주 공부도 하고 협력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익을 어떻게 보고 이런 좀 치열하게 좀 나서야 될 때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까 제가 각자도생이라고 했지만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썼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이 최소한 국민들이 좀 부빌 언덕을 좀 맞습니다. 언덕으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좀 그래도 심리적 안정이라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 조금 국민들께서 그래도 범야권 192석에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 안도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덜 괴롭고 덜 힘들어서 안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범야권이
만약에 선거까지 결과 안 좋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잘 해낼 거라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엄청난 기대가 있다는 걸 당선자들께서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 네. 우리 애청자들 댓글 보면 윤석열은 왕놀이 말고는 이제 관심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저도 그것 말고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합시다. 예. 해주십시오. 더 이상 오래 못 기다리겠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방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네요.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지방선거 오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물가 걱정, 경제 걱정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김 셰프님 식당 하는데 양배추 한 통이 8,000원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걱정해 주셨고요. 박구름님 가만 뒀으면 더 내렸는데 건설사 살리려고 유니 금리 안 올리고 각종 정책으로 집값 들어올렸지요. 이렇게 비판해 주셨고요. 모유라 꿈동사님 부자들 탈출 기회구만요. 헤드앤숄더 후 급락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걱정이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고 또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야권이 국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막중하다. 뭐 이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더 자기 스스로 무너질 일만 남은 것 같다. 그런 안 좋은 징후들이 오늘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세 분 말씀 듣다 보니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어요. 이 구독자분들도 그렇지만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더 제가 유연하게 잘 진행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네. 내일은 조금 더 유연하게, 유능하게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래서 앵커는 자리 비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백운기 앵커님 긴장하셔야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을 하나 더 만드세요. 근데 덴타가 잘하면 본 앵커가 쫓겨나는 경우가 실제 방송국에 있었다대요. 그럼요. 네, 근데 우리 그래서 백운기 절대 정을 자리에 뛰면서 안 그럴 일 비우죠. 없지만 여기를 하나 그럴 일 더 만드시면 좋겠네요, 진짜로. 정치 2번지 막 이래가지고. 2번지요? 네, 네. 그거 괜찮은데요? 김성환의 정어리 2. 그 생선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꽁치 TV 뭐 이런 식으로. 재밌네요. 아니, 근데 오늘 세 분이 말씀을 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네. 저도 제가 들으면서, 이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제가 혹시 오히려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배태준 변호사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댓글 읽어드린 고맙습니다. 분들은요, 메일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내일까지도 계속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오늘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